자, 이제 사례 하나만 하고 제가 이제 왜 공법 관련된 거 하는지 내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사례를 하나 드릴 건데 잘 글씨 안 보이십니까? 내가 쓸게요. 글씨 잘 보이세요? 아, 이게 화질이 약간 떨어진 것 같아요. 저거 뭐 안시를 조정해야겠는데 일단 좀 주소지를 하나 드릴 건데 풍납동 298-11번지라는 땅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땅을 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2종 일반 주거로 돼 있어요. 그럼 일단 2종 일반 주거에 맞는 건물을 질 수 있는데 현재 면적이 300제곱미터야. 그리고 제곱미터를 이제 평으로 환산한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뒤편에 마지막 쪽에 보면 알아두면 도움될 거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읽어보라고 할 테니까 일단 여러분은 빠지지만 말고 그냥 쭉 나오세요. 내가 안전만 있으면 내가 공법 때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했잖아. 맞죠? 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맞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고상철이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궁금했던 거야. 이 사람이 자기는 막 20층짜리 대구 짓고 싶은 거야. 꿈깨라고 그러셔야 돼. 저 몇 종 일반 주거죠? 아까 중층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 물건이에요. 그럼 일단 서울시에서는 2종 일반이 7층 이하가 하나 있고 12층 이하 하나 있는데 저기가 풍납동이면은 한강변 근처거든요. 풍납토성이라고 들어봤어요? 잠실 옆에 바로 옆에. 그럼 거기가 이제 아산병원이 있는 데거든요. 중앙 아산병원이 있는 데인데 거기 보면 한강 옆이기 때문에 아마 7층 이하로 묶여 있을 거야. 아니면 12층까지 묶여 있거나 아파트 지려고 할 때만. 근데 지금 현재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는 내가 거기 건물을 지었을 때 대비했을 때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수익이 나와야 투자 가치가 있냐 없냐 따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건축사까지는 공부 안 해도 상관없지만 이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건축사하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야, 여기 이종 일반 주거인데 왜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건축사가 뭐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밀리기 시작하니까 좀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몰라도 아는 것처럼 이거 이종 일반인데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강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얘 이것까지 안 해. 막 그러면서 말 함부로 못 해요. 그럼 하나만 더 볼까? 자, 여기 요 땅이거든요. 이 땅이 지금 현재 300제곱미터면 90평입니다. 원래는 150제곱미터인데 좀 더 작은데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하려고 한번 해본 거야. 그럼 여기서 건폐율 용적률 개념이 나오는데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자, 얘가 현재 건폐율이 서울시에서 건폐율이 60%에 용적률 250%가 시행령이거든요. 근데 서울시 조례상에서는 200%로 돼 있어요. 예, 60%에. 얘는 이제 시행령, 시행령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건 조례. 우리나라는 이제 법제도가 있고 자치법률 제도가 있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법이 있고 지자체마다 규제를 조금 더 강화 또는 완화하려고 지자체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걸 지방자치단체 조례, 자치법률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조례를 자치법률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이종 일반 주거를 200%로 해놨어요. 용적률을. 그럼 이게 건폐율이 뭐고 용적률이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만약에 300제곱미터다. 근데 이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60%로 돼 있고 최대가 용적률이 200%로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을 가지고 해석해서 내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저는 건폐율 용적률을 외웠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 여러분은 앞으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종 일반을 듣자마자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 딱 나와야 돼요. 왜? 21개 용도 지역을 다 외워야 된다고. 봐봐.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러잖아. 양이 많다고 그랬잖아, 내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폐율이 뭐냐? 건폐율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게 세울 건자의 덮을 패자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에다가 세워버려서 덮어버리는 비율이니까 건축물의 면적이에요. 그걸 건축 면적이라고 그래. 내가 갖고 있는 땅이 대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지 면적에 대해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한 비율이에요. 이게 만약에 60%다라고 하면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인 사람인 경우에 나는 얼마까지 건물 질 수 있어요가 나온 거야. 건폐율 얼마라고 그랬죠? 그럼 나는 최대 몇 평 짓네요? 100평 중에? 왜 약분하고 나면 60 남아야 되니까 최대로 지을 수 있는 평수는 60평. 만약에 내가 65평을 졌다 그러면 건축법규 위반이 되는 거야. 50평을 지면 위반한 거는 아니죠. 내가 적게 짓겠다는데 뭐.
60% 범위 내에서 지라고 그랬지 60%로 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 근데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 건폐율이라고 그러면 용적률은요. 내가 갖고 있는데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용이 용량 용자야. 얼굴 용자랑 같이 쓰는 거. 그럼 쌓는 거, 대지에 쌓는 거란 얘기는 바닥 면적을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바닥 면적을 더해가지고 한꺼번에 뭐라 불렀지? 연면적, 이을연 바닥면 쌓을적에서. 그럼 얘는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 연면적 비율이야. 그럼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200%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대지가 만약에 100평일 때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연면적 얼마가 나오네? 200평이야. 그럼 200평이 나온다는 말을 해석을 할 때 대지가 100평인 사람은 이거에 2배를 쌓는 거네. 200%니까. 대지 면적 2배 쌓는 거야. 300%다 그러면 대지 3배. 500%다 그러면 대지 5배 쌓는 거예요. 뭐가 크면 많이 쌓는 거네요? 연면적. 연면적이 커야 되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중에 위로 가는 거는 뭐를 규제하면 되겠구나? 용적률이에요. 그럼 용적률을 규제하면 올라갔다 내렸다가 되는 거야. 옆으로 가는 거는 건폐율이에요. 그러니까 너 요즘에 건폐율이 커졌다 그러면 살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폐율이 커졌다고. 근데 제가 너 6살짜리한테 너 용적률 엄청 좋아졌는데 그럼 키 컸다는 얘기야. 쌓는 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수직적인 거 규제하는 걸 뭐라 불러요? 용적률. 수평적인 거 규제하는 걸 건폐율이라고 해요. 근데 얘가 지금 현재 건폐율이 몇 프로라고 했네? 60%고 얘가 200이야. 그러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뭐냐면 용적률을 건폐율로 나누면 최대 층수가 나오거든요. 나는 지금 현재 건폐율을 50%만 쓰겠다. 50%만 써도 되고 40% 써도 되죠. 그럼 나는 대지 면적에 300제곱미터에 몇 제곱미터 짓겠다는 얘기네. 50%면 5, 3, 15. 최대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라는 거야? 150. 나머지 150은 공지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무리 많이 줘도 최대 지금 현재 질 때 나는 일단 150을 짓겠다. 그럼 150을 줬어. 만약에 150이야. 그럼 1층이 150이면 쌓을 수 있는 게 얼마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쌓을 수 있는 게 지금 대지의 200%니까 몇 배? 2배. 그럼 대지가 얼마인데 지금? 300이 2배면 600까지 쌓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 150이 하나 더 있으면 300이죠. 150이 더 있으면 450이고 하나 더 있으면 600. 그럼 얘는 더 이상 지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더 짓게 되면 용적률 초과로 건축법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 150제곱미터짜리를 몇 층으로 질 수 있다. 이렇게 줘도 돼요. 근데 나는 건폐율을 더 줄여서 만약에 75로 하게 되면 8층 줘도 되는 거죠. 75로 하면 애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50으로 하면 50으로 하게 되면 4개 층이 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12층까지 가는 거지. 맞죠? 네. 그럼 만약에 내가 10%로 내가 했다. 10으로 했다. 그러면 30층도 줄 수 있죠. 그럼 좀 이따 바람 불으면 쓰러지겠네. 그냥 적정선에서 져야 되니까 내가 건폐율을 만약에 50%로 하고 용적률을 200으로 지었다면 이 상태로 난 설계한다 그러면 최대 150짜리 4층까지 짓는 거지.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150제곱미터면은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냐면 45평이에요. 45평이면 너무 크잖아. 45평이 너무 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다세대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다. 그럼 분양할 건데 45평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엔 평수 큰 거 좀 작은 거. 그럼 내 중간에 여기다가 계단 넣어. 계단. 계단 넣고 그럼 양쪽으로 얘가 만약에 45평이다. 45평이면 제곱미터하고 평으로 할 때 우린 평이 더 편하니까 제가 평으로 설명을 할게요. 제곱미터 환산하는 건 나중에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하면 되고. 그럼 45평인데 계단인데 자 우리나라 현재 연립 다세대를 4층 짓는데 엘리베이터 없으면 분양이 안 돼요 요즘엔. 4층이면 무조건 뭘 넣어줘야 돼?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4평 정도 들어가. 계단까지 해서. 그럼 4평. 그럼 몇 평 남네? 41평 남죠. 그러면 20평 정도 되게 돼. 두께 빼면. 22평 해도 돼. 계단만 넣고 엘리베이터 안 넣어도. 그럼 나에 넣었다 그러면 20평짜리로 몇 개가 나온 거네? 8개야. 8개인데 여기 이쪽에 20평짜리 다세대가 거래되는 게 만약에 한 2억 5천 정도 거래된대요. 계산하기 편하게 3억이라고 할게요. 3억이면 38에 24억의 분양이 나오는 거야. 24억. 땅값 사는데 10억. 건축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8억? 들어가자. 몇 억이죠 지금? 18억이야. 18억인데 얘 3억이면 38, 24, 24억이죠. 그럼 몇 억 남는 거예요? 6억 남는 거면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땅값이 14억이라는 거예요. 땅값 14억이에요. 그럼 더하면 얼마야? 22억. 그래도 2억 남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근데 14억인데 건축비가 10억 들어갔어. 그럼 24억이죠? 하면 안 되지.
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세부적인 건 얘기 안 해도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나오겠구나인데 얘가 몇 종 일반 주거였었죠 지금? 근데 내가 상상했던 거 외에 다른 제한이 또 들어가요. 주거 지역이면 햇빛을 받아야 되죠.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햇빛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바싹바싹 붙어버리면 어느 누군가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조 제한이라는 게 하나가 또 들어가요. 1조. 한 마리 새? 뭐야? 햇빛을 받는 조량이라는 뜻이에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정북 방향에서 일정 거리 뛰어야 돼요. 뛰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쭉 올라 3층에서 이렇게 꺾여 이렇게. 꺾이면 이 부분을 못 져요. 혹시 이렇게 거물진 거 혹시 본 적 있으신가?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죠? 요걸 뭐라 그러지 이걸? 베란다라고 그러지. 발코니라고 안 하고. 베란다는 그 창 쪽에 좀 1.5m 나온 게 발코니고 얘는 베란다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아래층 바닥하고 위층 바닥 차이로 남는 게 베란다야. 그럼 얘는 이만큼을 못 졌으니까 한 세대 날라갔죠. 그럼 37에 20, 21억이잖아. 21억인데 22억이면 1억 정도 남는다. 그러면 이건 해야지. 근데 만약에 1조 제한 걸려가지고 만약에 여기다가 주차장 때문에 피로티를 올렸다. 만약에 그러면 얘가 두 채가 날라가요. 두 채가. 그러면 안 지는 게 맞는 거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1조 제한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대략적인 거로 봤을 때 이렇게 됐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1조를 안 받게끔 한 제한 지역이다. 1조를 안 받는다 그러면 1조 안 받는 지역이다 그러면 몇 세대 나오는 거네요? 8세대 나오는 거죠. 자기는 나는 월세를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다세대가 아니라 뭘로 가야죠? 다가구로 가야죠. 다가구 주택은 1인 거로 월세 받는 거 그랬잖아. 근데 아까 다가구 분명히 몇 개 층까지밖에 못 줬는데? 3개층. 주거로 쓰이는 게 3개여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어놨는데 3개층까지 못 지면 얘가 날아가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1층에다가 상가 빼야지. 1층에 못 빼요? 상가. 그럼 하나, 둘, 3개층이잖아요. 그럼 3개층 이하고 19세대 이하고 바다 면적 더했을 때 얘가 다 더해서 얼마죠? 150짜리 다 더하면? 660 이하잖아. 그럼 660 이하에 3계층 이하고 19세대 이하니까 다가구 맞죠? 그럼 이제 얘 상가로 빼고 상가로 뭐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 뭐 GS 넣고 여기 호합이 넣었어. GS 정도 나오려면 20평 정도면 5천에 한 200 나와요. 5천에 200. 여기서 5천에 200 나와. 그럼 보증금 얼마 들어왔네? 1억. 월세 얼마 나와요? 400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건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대요. 근데 이거를 월세를 받으려고 그랬더니 좀 힘들다. 그러면 주인이 여기서 살면 돼, 주인이. 주인이 여기 살고 5개를 뭘로 돌리면 돼요? 월세 안 하고 뭘로? 전세로. 전세로 했더니 전세로 2억 정도 들어온대. 그럼 2, 5, 10이니까 10억 나왔죠? 10억을 그러면 받아가지고 건축비로 충당하면 되겠네. 그죠? 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네, 그럼? 땅만 있으면 돼. 그 땅이 근데 2종 일반이니까 이게 된 건데 이게 1종 일반이잖아요? 1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여기 150으로 줄어요. 그럼 150 준다는 얘기가 날아가는 거야. 내가 질려던 거랑 또 달라졌지. 그게 이제 용도지역 21개마다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1개 용도지역을 일단 공부해 놓고 그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인지 용적 얼마인지 확인해 보고 지을 수 있는 게 얼마까지 가는지 보고 다른 제한이 있어서 뭐 1조 제한이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이 못 짓게 되면 얘는 수익률이 없다. 포기 이렇게 하든가 팔아버리든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건물 종류를 바꿔 다른 걸로 바꾸든가. 그럼 이제 해볼까? 자, 이제 개념부터 할게요. 자, 대지 면적이 둘 다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이 50이고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50%, 용적률이 100%인 지역이다. 만약에 그러면 당연히 1번 땅하고 2번 땅 중에 어느 게 비싸겠다. 이거 보자마자 2번 땅이 비싼데 얘가 1억이면 얘 얼마 정도 하겠다. 2억 이하로 하겠죠. 일단 왜 그러냐 봐요. 100제곱미터에 최대로 건물 50%면 몇 제곱미터 질 수 있네? 50제곱미터 짓는 거죠. 50은 뭘로 놔둬야 돼? 공지로 놔둬야 돼. 50제곱미터밖에 못 짓잖아. 50%니까. 근데 용적률이 50%면 대지에 0.5배 쌓는 거죠. 0.5배면 100에 50, 0.5면 50이잖아. 더 이상 쌀 수가 없어요. 나 2층 짓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25로 줄인 다음에 올리면 되지. 상관없어. 근데 이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 이 범위를. 근데 얘는 용적률이 얼마나요? 100이면 건폐율은 똑같으니까 똑같이 50제곱미터 짓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이 대지에 한 배 쌓는 거네요. 100에 한 배면 100이잖아요. 50짜리 몇 개? 그럼 얘는 2층 짓는 거니까 얘 1억이면 얘 2억 이하에서 거래돼야지.
제가 이해됐어요? 얘가 1억인데 만약에 얘가 1억 1천만 원이야. 사야 돼요. 사야지. 왜? 용적률이 더 높잖아. 이 개념은 알겠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때문에 건물의 규모가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지하 B1이 베이스라는 뜻이에요. 지하 1층이라는 뜻이고 1, 2, 3, 4층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깥에서 이 건물을 봤을 때 몇 개 층으로 보이시냐면 이거 지하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층수를 계산할 때 지하는 층수에 안 넣어. 그래서 B란 말을 꼭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상 4층에 지하 1층짜리 건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5층짜리 건물입니다라고 안 해요.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땅인데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데 내가 20%만 진 거야. 그럼 건축물의 반환 면적이 얼마가 되는 거네? 200이죠. 그럼 200짜리가 몇 개네 지금? 4개고 지하로 하나. 그럼 다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이야. 그럼 이 건물의 연면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00이 되는 거야. 1000.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할 때 대지에서 쌓는 걸 규제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쌓는 걸 규제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포함하면 안 되네. 그럼 용적률 계산할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할 때 연면적에서 누구는 빼야 돼? 지하. 그래서 여기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 안 되는 게 뭐예요? 지하. 근데 앞으로 세 개는 또 배울 거예요. 배울 건데 일단 이거부터. 그럼 이 건물 보자마자 몇 층 건물입니까? 라고 하면 이제 몇 층? 4층 건물에 지하 1층입니다. 라고 하면 돼. 예. 그럼 얘는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야? 연면적. 연면적. 다 더해야 되잖아. 연면적은 얼마야? 1000이야. 다 더하는 거니까.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얼마입니까? 800. 말뜻이 다른 거예요. 연면적 얼마예요? 1000.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800. 말뜻 이해된 거죠? 이거 계산하는 문제로 시험에 낸 거예요. 다음 중 이 건물의 용적률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할게. 내가 갖고 있는 대지 면적에 대해서 현재 쌓는 거죠. 그럼 얘 지금 보세요. 자, 얘는 지하는 아까 용적률 계산할 때 포함해? 포함 안 해? 그럼 얘를 빼고 다음에 얼마죠? 800. 그럼 1000분의 800 곱하기 100 하면 80%. 용적률 80%인 땅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까지 100%인 땅이었어. 한층 더 줘도 되는 거네. 그죠? 용적률이 만약 200%였어. 그러면은 5개쯤 더 주는 거야. 용적률을 안 써먹은 거지. 근데 왜 안 썼냐 했더니 1조 제한 걸렸대. 그럼 용적률을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신 거예요? 일단은 현재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로 최대로 딱 그려놓고 다른 제한이 뭐 높이 제한이 걸렸거나 또 1조 제한이 걸려서 잘리면 잘린 부분 빼고 남는 데가 최대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주거지역 돌아다니다 보면은 건물이 되게 유사한 건물들이 많아. 왜? 그 땅에다가 최대로 지었던 게 이 모양새인 거야. 그 옆에 있는 애도 비슷하게 지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돌아다니면 똑같은 건물만 천지잖아요. 많이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독특한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짓는 게 중요해요. 독특하게 져놨어. 이렇게 져놨어. 피라미드 같이. 그럼 뭐 좀만 걸으면 다 부딪히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형태로 지을 수밖에 없어서 똑같은 건물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똑같은 건물인데 규모도 똑같고 면적도 똑같다 그러면 그 땅은 용도지 같은 거야. 근데 얘는 1종이고 길 건너는 2종 일반이야. 그럼 얘에 있는 건물 유형하고 2종 일반 유형하고 좀 달라요. 얘가 용적이 더 많이 나오니까 형태가 더 달라지는 거지. 이 말이 이해되셨을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딱 보면 돼. 자, 이 건물이 자 1, 2, 3, 4, 5 지하로 1, 2예요. 자, 이 건물 몇 층 건물입니까? 5층 건물의 지하 2층이야. 이 연면적은 얼마예요? 연면적은 다 더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건 700이야. 700평이야.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500평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가 용적률이 예를 들어서 600평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한 개 층을 증축할 수가 있다. 그럼 다음 중 요건 준 다음에 해당 건물은 현재 얼마까지 몇 평까지 증축이 가능합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만약에 대지가 200평인 땅이었어요. 건폐율이 50에 용적률이 만약에 300%다. 자, 다시. 자, 대지 면적이 몇 평이라고요? 200평인데 용적률이 300%예요. 300%면 대지의 몇 배? 3배. 그럼 600평 쌀 수 있는 거죠. 근데 연면적은 700평이니까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용적률 규제하는 거는 몇 평까지예요, 지금? 500평이니까 나 얼마 쌀 수 있다고 그랬는데. 대지 200평에 300%니까 600 쌀 수 있잖아요. 그럼 얼마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100평. 100평이 증축 가능한 거니까 4번에 100평 동그라미 돼. 근데 시험 문제는 평으로 안 나오고 제곱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평으로 했지만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거 제가 설명드리면 그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셨을 건데 마지막 정리.
자, 얘가 건물이 다 땅이 다 100평짜리 땅이에요. 100평짜리 땅인데 건폐율이 50%인 적으로 통일시켰다고 그럴게요. 근데 용적률을 제가 바꿀 거예요. 자, 용적률이 지금 50%다 그러면 대지의 몇 퍼센트? 0.5배죠. 그럼 얘는 50평까지밖에 못 샀지 땅에. 더 이상 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1층이 전부야. 아니면 25평 해가지고 2층 줘도 돼요. 근데 보세요. 용적률이 이제 100%인 땅이다 그러면 대지 한 배죠. 그럼 100평 싸니까 50평짜리 몇 개? 두 개.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럼 150이다 그러면 150평 쌓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 3층. 얘가 200%다 그러면 4층. 250이다 그러면 5층. 그럼 얘가 1억이면 쟤는 5억 이하에서 거래돼야지. 말 이해되세요? 결론 돈 관련된 거는 건폐율이에요,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동네가 비싼 동네인 거예요. 아파트를 지어도 용적률이 높아야 많이 지을 거 아닙니까? 수익이 많이 나오니까 땅값이 평당 가격이 올라가야지. 그럼 2종 일반 주거 재건축이 있고 3종 일반 주거에 오래된 아파트가 있다. 2종 일반 주거는 용적률 250, 3종 일반 용적 300%예요. 근데 똑같은 아파트인데 12층짜리야. 재건축하면 누가 더 많이 짓죠? 그러니까 그거 아파트가 더 비싸게 거래돼요. 평당 거래가. 용적률하고 돈이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전에 요 토지 아까 2종 일반 주거 땅 토지 보는 게 그러니까 풍납동에 298-1번지였어. 그럼 이 주소를 알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은요.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다 확인할 수 있게 해줬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거를 뜯을 수 있게 해놨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를 이용하는 계획을 국가가 정해놨는데 옛날에 이거를 우리 뜯으러 구청 가서 1,000원 내고 발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민원이 너무 많아지니까 정부가 돈을 들여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번지만 넣으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걸 루리스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넣어야 돼. 그래서 주소를 딱 확인한 다음에 토지 용계 확인서 확인하면 거기 용도 지역이 뭐다라고 써 있어요. 그 용도 지역이 나오면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하고 건폐율의 규모가 나와. 건축 가능성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는 그러면 토지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고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이걸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에다가 주소 넣고 엔터를 딱 누르잖아요. 그 확인 딱 열람을 누르면 용도지역, 뭐 용도지구, 지목, 개별 공시지가, 지적도 다 나와요. 그거 보고서 얘는 2종 일반 주거니까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 나오겠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법상 여기 밑에 기타 규정으로 뭐 높이 제한 75m 써 있다. 그럼 난 75m를 못 넘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없으면 지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토지 이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할 수 있어요. 간단한 거예요, 일단.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배우는 거라 그 뜻이에요. 이거 관련된 걸 공부할 건데 여기 이제 토지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인데 지금 리뉴얼해서 약간 바뀌었는데 제가 인터넷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토지 주소를 딱 넣었더니 지목이 대로 돼 있고 150, 116인데 제가 300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계산하기 편하려고. 그럼 이제 도시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떴죠. 근데 몇 층 이하라고 떠있네? 7층 이하니까 여기는 7층 넘는 건물 못 져. 근데 여기는 이 진한 노란 색깔은 3종 일반이에요. 그럼 3종 일반은 층수 제한이 없어. 땅 크다는 얘기는 아파트 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단독 다가구 같은 건 이제 구획 정리해서 요 땅이에요. 요 땅. 앞에 뭐가 있네요? 건물 들어갔으면 도로가 있어야지 집에 들어가니까 도로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도로 있고 건물 질 수 있으니까 이 땅이 지금 위쪽이 북쪽이에요. 동, 서, 남, 북이 항상 도면은. 그럼 북쪽 방향으로부터 1.5m 뛴 다음에 올려야 되거든요. 법에서. 그럼 여기서 1.5m 뛴 다음에 건물을 짓다 보면은 3층에서 4층에서 뒤로 들어가. 일조 제한 때문에. 그건 내가 나중에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사례 토지가 아까 얼마였었어요? 땅이 300제곱미터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건폐율을 50에서 200으로 짓는다고 그랬죠. 500에서 200 지어서 나는 임대사업을 해보겠다. 대지면적 300에 50%면 얼마 질 수 있는데? 150. 근데 용적률이 200%니까 대지의 몇 배예요, 이제? 2배. 그럼 600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150짜리 몇 개? 4개. 그래서 이제 600이잖아. 근데 앞에 뭐가 있어야죠, 근데? 도로가 있어야 돼. 이 전제하에 너무 크니까 절반 아까 잘랐댔죠? 잘라서 왼쪽에 아까 다가구니까 왼쪽에 GS 넣고 오른쪽에 호합인 넣어서 아까 5천에 200씩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얘 5천에 200 받고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5개는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죠. 전세를 받을 건지 월세를 받을 건지는 내 자금력에 따라 달라져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5개는 임대하고 1개는 내가 거주한다면 그럼 만약에 75로 나눴을 때 75, 75는 22평인데 계단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전세 1억이면 몇 억이 나오는 거네. 5개니까. 5억 건축비 충당하면 되고 월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밑에서 받으면 되지. 5천에 200, 5천에 200이니까 난 얼마 받는 거야? 월세 400. 근데 내가 자금이 좀 충분했어요. 그럼 이거 다 뭘로 돌려? 월세 돌려. 예를 들어 월세 5천에 만약에 80으로 잡았다. 80으로 잡았어요. 그럼 80이면 8, 5, 40. 400에 400 더하면 800. 그럼 나는 지금 보증금 일단 얼마 들어왔죠? 1억에다가 5천 5천 1억에다가 5천이니까 5, 25, 2, 5천. 그럼 3억 5천이야. 3억 5천인데 건축비가 3억 들었대. 그거 까고 매달 월세 받으면 돼. 아, 내가 너무 어려운 거 하는 거 같지 지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공부한다 그런 뜻인 건데. 눈이 이해를 한다는 눈빛하고요. 뭐라는 거야. 이 눈빛 내가 보면 알아. 이해가 좀 안 될 때는 눈빛이 이렇게 되고요. 좀 이해가 되면 그 표현을 해줘야 내가 다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표현 안 해주면 나 혼자 진도 빼잖아. 그러면 안 되니까 커뮤니케이션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치고 나니까 이렇게 됐어. 왜 이렇게 됐을까 했더니 옛날에 도로사선이라는 제한이 있었고요. 1조사선 제한이 있었는데 도로에 걸려서 잘린 거야 이렇게. 잘린 바람에 요만큼의 면적이 날아가고 요만큼의 면적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현재 도로사선이 폐지됐거든요. 그럼 지금 이만큼 그대로 질 수 있어. 1조사선만 덜 받으면 더 많이 질 수 있어. 그럼 법규상에서 도로사선이라는 제도가 폐지 딱 돼버리는 순간 땅 가격이 급상승한 거야. 박근혜 정부에서 저 폐지시켜버렸거든요. 폐지시키고 가셨어. 교도소 가셨는데. 근데 폐지시키기 전에 건축규제 합리화라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폐지가 된 거예요. 근데 폐지되기 전에 진 사람하고 폐지된 후에 진 사람하고는 이익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법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금은 하지 말고 좀 이거 폐지된다고 입법 예고 됐으니까 폐지되고 인허가 들어가자. 잠깐 쉬었다가 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법이 바뀌는 거를 먼저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라 우리는 그 공법 관련된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이해되셨어요? 네. 됐어. 그럼 이제 왜 공법을 배워야 되는지는 대충 얘기했으니까 29에 대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건데 28에는 전년도비의 난이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29에는 올해 비슷하거나 조금 높거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안 돼요. 그 정도 수준일 거다. 그럼 기출문제는 어디 거 위주로 풀어야 되냐면 최근에 한 5년 이내에 했던 위주로 풀어야 되지 10년 전 거 푸시면은 유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28회 때 거랑 27회 6, 5, 4, 그러니까 24회. 그러니까 최근에 24, 25, 26, 27, 28, 5개년 있죠. 이게 이제 아마 나중에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법이 바뀌기 때문에 해설도 바뀐 거로 다시 책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보시면 되니까 기출문제를 지금 당장 풀 정도 실력이 아닐 거기 때문에 한 1, 2월 달 기본 이론이 끝나고 한 심화 이론 할 때쯤부터 보시면 돼. 지금부터 기출문제를 내가 보면서 하겠다. 아까 기출문제 제가 하나 보여드렸죠. 하나 보여드렸을 때 아까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였냐.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었죠. 답이 뭐였지? 1번에 1번만 기억나지? 1번만 기억나. 뭐야? 계획관리. 계획관리 안 들어갔잖아.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이제 내가 머릿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출문제 풀 때 되게 쉬운 거야, 이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 실력이 얼마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출문제는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풀어드릴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용도지역 21개 보여드렸잖아요. 21개의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5개 주고 뭐 큰 거에서 작은 거로 순서로 나열해라 뭐 이런 거 나와요. 단순 암기하는 거. 그런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만 있으면 돼. 더 볼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 정도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이번에는 틀리라고 하는 문제가 완전히 틀려라가 6문제. 애매하게 틀려라까지 하면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 8개를 버리면 30 몇 개 남는 거죠. 32개. 그 32개를 다 맞힌 사람들이 80점을 넘으신 분들이야,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공법은 80점을 넘어달라고 부탁을 안 해요.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양 때문에 내가 어느 적정선에 조금 투자해서 단기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중개사법을 좀 위주로 내가 점수를 고득점 해놓고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조금 받아서 평균 치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틀려라 하는 문제는 보통 6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6문제는 명확했고 2문제가 애매하게
시행령에 있는 거 냈는데 4개 지우면 남는 게 걔라 답으로 되는 건 2문제였어요. 그래서 확실히 틀려가지고 6문제였어요. 그래서 올해는 난이도가 이제 중 조금 깎여 있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조금 왼쪽으로 옮기겠지. 중상이나 하가 좀 있거나 이렇게 될 거야. 29회 때는. 유형이 우리가 이제 오지선다에서 답을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세요 5개 중에 틀린 것을 고르세요라고 할 때 어느 게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어 보이세요? 4개 중에 하나 틀린 거 찾는 거랑 옳은 거면은 4개가 틀리고 하나가 맞는 거야. 어느 게 느낌상 어려워 보이세요? 자, 내가 한번 해볼게요. 2, 3. 오지선다니까 5개 집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럼 몇 개가 틀렸다는 얘기? 틀렸네. 틀렸네.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틀렸는데. 답 중에 하나죠. 그잖아. 근데 이게 틀린 것은 하잖아요. 하나만 찾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모르겠어. 근데 얘가 명확하게 틀린 거야. 모르겠는데. 얘는 명확하게 틀린 거야. 얘는 모르겠는데 얘는 명확히 틀린 거야. 얘는 모르겠는데 얘만 정확히 틀린 거야. 그럼 얘 찍어요. 근데 옳은 거 찾아라 그러잖아요. 얘는 틀린 건데 둘 중에 하나. 이제부터 어렵기 시작해요. 어렵다. 이제 시작돼요. 옳은 거 찾는 게 어려운 거야. 틀린 거 찾는 거는 눈에 자주 봤던 지문들이 주로 틀리게 나오거든요. 틀린 거 찾는 거는 되게 쉬운데 옳은 거 찾는 거는 지문 하나하나 다 봐야 돼. 근데 얘 명확하게 틀렸다고 그러잖아요. 얘 몰라도 무조건 답은 얘인 거야. 그래서 틀린 것을 찾으세요가 많이 나온 해가 쉬운 해인데 28회가 틀린 것을 찾는 게 많았어요. 이 28회가 얘 만약에 27회가 옳은 거 찾는 게 좀 많았거든. 그러니까 난이도가 떨어진 거지. 그러니까 제가 문제를 이게 수천 문제를 제가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근데 풀면서도 내가 만들면서도 옳은 거 내면 점수 훅 떨어져요. 틀린 거를 좀 내면 점수가 올라가. 그게 이제 그 오지선다의 유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틀린 게 좀 많이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 근데 올해가 그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제 박스 형태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박스 형태 이렇게 주는 경우 있어. 이거 나오면 일단 풀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해놓고 맞는 거 몇 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만약에 3개는 정확하게 했는데 2개 처음 봤다.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옳은 거 몇 개니 틀린 거 몇 개니 찾는 문제 나오면 일단 걔 풀어야 돼요. 일단 제껴야 돼. 다른 거 풀고 난 다음에 시간이 남아서 돌아와서 여유롭게 그냥 어차피 찍는 건데 찍자 이렇게 가야지. 여기서 얘 문제 갖고 있으면 뒤로 못 가요. 마지막에 내가 풀어야 될 문제를 못 풀고 답안지 체크도 못하고 내는 경우가 태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문제 풀이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 또 어떤 사람 성격이 1번부터 읽어야 되잖아요. 지문을.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이거부터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읽었다가 이상한 사람 있어요. 뒤에 거부터 읽어야 자기 좋대.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자기가 그거는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있는 게 낫더라. 나는 이렇게 있는 게 낫더라. 나는 대각선을 하는 게 낫더라. 이런 유형이 있어요. 문제 풀 때 1번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풀어가지고 답이 1번에서 나와버리잖아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이 나왔어. 나이 40 딱 넘는 순간 이거 다 읽어요. 39세까지는 오케이 이거 하고 딴 거 풀거든요. 40 넘어가면 노파심이라는 게 생겨요. 노파심이라는 게 생겨서 내가 1번이 맞는 게 확실한데 2번을 읽어야 마음 편한 거야. 2번이 틀렸거든. 3번이 틀렸거든. 근데 얘가 처음 보는 질문이 나왔다.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얘가 답이 확실한데도 얘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답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돼요. 그럼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점수 마킹하는 게 늦어지고 뒤에 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는데도 실력 발휘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으니까 일단은 옳은 것 찾는 문제가 정답 1번에서 나왔다. 과감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틀린 것을 고르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근데 맞는 것을 고르는 사람도 있어. 이거 제발. 이게 42번인데 옳은 것을 했는데 이게 틀렸잖아. 틀린 건데 옳은 거 동그라미 해놓고 잠깐만 이게 뭐 묻는 거지? 다시 봐. 다시 또 읽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옳은 거냐 그럼 옳은 거 동그라미 해놓고 읽어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냥 지문만 읽다가 뭐 찾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또 가니까 그런 유형 연습을 하시면 돼. 어차피 우리는 오지선다의 답안지 체크 마킹까지 하고 나오면 될 거기 때문에 그 연습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성급하게 풀다가 떨어지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맞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는 좀 제일 제가 싫었던 게 번호 위에다가 2라고 해놨는데 동그라미 3 해놓은 거 있어요. 뒤지게 맞았어요. 예.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번호하고 체킹을 다르게 하는 거야. 예. 그런데 그런 건 실수하는 경우는 고쳐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고쳐지더라고, 맞으니까. 엄마한테 안 맞기 위해서 번호 한번 쓰고 자기 확인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 자기 습관처럼 바뀌는 건데, 이게 내가 지금 문제를 풀면서 분명 2번이 정답인데 마킹 3번에다 해놓은 사람도 있어서 나중에 분명히 합격했는데 합격자 모임 때 안 오는 분이 있어요. 합격했다고 예비 합격자 모임 때 왔는데 왜 안 하냐 했더니 마킹이 확인이 해보니까 자기가 하나 더 틀린 걸로 나온 거야.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을 하면 다 고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진도 따라가면서 하시면 되고, 최근 유형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유형을 암기시게 하고 내는 단순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 나오면 틀리라고 하는 건 틀려주셔야 돼. 아까 40문제 중에 한 6개 정도는 틀리라고 낸다고 그랬죠. 그거는 30년을 공부해도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 출제위원이 요거는 틀리게 해야 난이도 조절이 되니까 못 맞히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건 버리셔야 돼. 버리시고 전체적인 틀 안에서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 양이 많은 과목의 특징이 뭐냐면 얘를 앞에서부터 쭉 읽다 보면 뒤에가 이만큼 남았는데 여기 하다가 중간에 처음부터 다시 가요. 그 옛날에 정석책 보면 집합만 시커멓잖아. 확률 통계까지 가본 적이 없죠. 맞잖아. 팩토리얼까지 본 적도 없을걸? 팩토리얼 보니 그 맨 끝에 있어요. 확률 통계 맨 뒤쪽에. 근데 이걸 순서대로 한 바퀴를 빨리 돌리고 빨리 돌리고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얘는 처음부터 다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다 보면은 옛날에 이해 안 됐던 게 세 번 볼 때 그냥 이해돼 버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 잡으시면 되니까 얘는 그런 유형으로 봐야 되고, 전체적 흐름 잡는 거고, 그리고 틀리라고 하는 문제 한 4-5문제는 틀려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유형이 뭐냐면 다른 시험 있죠. 감정평가사랑 우리 시험이랑 유사해요. 주택관리사에는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약간 바뀌어서 답만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10월 달에 시험을 볼 때 그 해에 주택관리사, 이번에 주택관리사 문제 한 문제랑 감정평가사 2문제가 비슷하게 나왔던 건데 몰라 사람들이. 보여주면 그러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유형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아마 맞히고 갔을 건데, 기타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도 그 해에 제가 다 풀어드릴 거니까 이건 진짜 따라오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법이 바뀌었을 때 출제 경향이 현재 우리가 배운 6개 법 중에서 아까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는 거 하나 있었거든요. 이 법이 올해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작년도 책 갖고 공부하시면 안 되니까 주변에 혹시라도 뭐 작년에 뭐 필기가 잘돼 있다고 해서 누가 그걸 판대. 그걸 또 10,000원 주고 사요. 그럼 안 돼. 사면 안 되고 그 독약이에요. 공법은. 민법하고 개론은 뭐 이렇게 개정이 잦은 과목이 아니라서 작년도 책을 보는데 지장이 없지만, 공법책은 지금 제가 새로 쓰고 있는데 개정이 너무 많아서 시행령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법 같은 경우는 대폭 바뀌기 때문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새로 법이 바뀌면 바뀐 것 중에 핵심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개정 법령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얘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유형 출제 경향이 이거고, 예상 문제 제가 예상 문제로 넣었던 건데 38번 내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기출 문제 중에서 백선특강에 있던 문제인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답이 대학이었거든요. 근데 그의 시험에 답이 대학이었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나왔다고. 근데 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 나올 수 있어요. 왜? 최근에 기출 유형인데 처음 나온 문제야. 그 문제 출제하신 분 들어가면 또 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보고 가셔야 돼. 26회도 마찬가지, 28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요약집 제가 했던 건데, 요약집에 외우세요. 일준 상준도 했는데 답이 일준 상준도 중에서 하나가 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론의 문제가 유형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꼭 보세요라고 하는 것도 좀 보고 가면 점수 나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거의 한 8월 정도 가면 이제 혼자 공부하겠다고 이제 독서실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산한 거지. 자기 점수 모의고 잘 나오니까. 그거는 자기 실력이 아니거든요. 총정리가 된 상태에서 봐야 자기 실력인데, 그 전에 하산하고 뭐 산에 가시고 막 이랬던 분들 다시 산 가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마무리까지 정리 다 하시면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 이것도 답까지 똑같이 나왔던 것들인데 뭐 이런 거는 제 자랑하려고 한번 잠깐 보여드린 거예요. 천지가 다 똑같았으니까. 왜? 법조문에서 나오는데 안 똑같을 수가 없지. 근데 그게 요약집에 많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학습 방법은 이제 기본수 3회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이거 하기 전에 기초수 하는 거거든 이제. 그래서 용어 정리부터 해서 법이 만들어진 게 왜 만들어졌냐 그거 한 다음에 기본수 2바퀴 돌릴 거니까 한 번은 여러분이 도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을 풀어야 암기가 되거든요. 암기가 안 되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암기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암기할 거고 그 정도 되면 이제 모의고사 볼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9월 달에 모의고사 연습 판단하고 마지막에 핵심 유학제하고 총정리 문제로 정리한 다음에 10월 넷째 주 토요일 날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정규 프로그램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하는데 공법에 책 써 있는 거 어떻게 써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 136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136페이지 법의 구성이라고 돼 있죠. 이제 법이 뭐냐 해서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여기 챕터 1은 앞으로 우리가 법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최소한 이건 알고 있어야 빨리 이해가 될까봐 제가 써놓은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 법이란 법의 분류 해가지고 뒤에 139페이지까지 법령, 법률, 명령이라고 써있죠. 제가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이거부터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 중에 우리가 뭘 배울 건데 버려야 될 건 뭐고 봐야 될 건 뭐다라는 걸 설명을 드릴 거야. 그거 드릴 거고 오늘 한 거 중에 141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부동산 공법의 의의라고 써있죠. 이 공법이 뭐냐? 아까 분명히 국가가 나를 규제하는데 뭐를 가지고 대상이 된 거죠?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내가 협의 부동산이랬어요? 광의 부동산이랬어요? 협의. 그래서 첫째 줄에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법으로 주로 협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 어떤 각 분야에서 이거 하지 마라는 거를 다루고 있는 법으로 행정법의 내용을 가지고 구성되어진 법으로 1, 2, 3 중에 1번 보세요.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공법, 공익을 위해 규제하는 법률로서 규제 대상하는 법이다. 그리고 2번 부동산에 대한 사건,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데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야. 네 땅 도로로 쓸 거니까 건축하지 마. 이렇게 규제해버려요. 그래서 규제 제한하는 법이고 그리고 사유재산권, 우린 부동산은 내 겁니다. 내 소유도 규제하고요. 사고 파는 거래도 규제하고 이용하는 것도 규제합니다. 그러니까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법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사법하고 공법 차이점을 써놓은 거고 뒤로 한 장 넘겨보시면 142페이지에 앞으로 우리가 배울 법이 6개 법이라고 그랬었죠. 아까. 그 6개 법 중에 공법 체계 중에 보시면 파란 색깔 들어가는데 번호가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1, 2, 3, 4, 5, 6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국토기본법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고 동그라미 진한 1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이거 아까 12문제 나온다고 했던 거. 요 놈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해서 개발 파트에 건축을 지어서 개발하는 거 아까 건축법하고 무슨 법 있다고 그랬죠? 주택법. 신도시나 구도시 개발하는 게 신도시 개발하는 게 2번의 도시개발법 그리고 구도시 개발하는 게 3번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보존하는 게 아까 산림도 있었는데 걔는 시험범위에서 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만 하나 남아있어요? 농지법. 그래서 이제 요 6개의 법을 한 개 법씩 차례대로 진행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 법씩. 그리고 이제 넘기시면은 145페이지 잠깐만 가보세요. 다음 주에 하나씩 다 설명드릴 건데 일단 오늘 한 거 좀 보여드리게. 4번에 보시면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에서 아까 제가 4개로 돼 있었죠. 크게. 도간 농자 중에 아까 뭐가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농림지역 49% 정도 되죠. 거의 49%. 46%, 그리고 관리지역이 25%, 도시지역이 16%, 자연환경이 11%에서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걸 제가 지도로 해놓은 게 뒤에 147페이지 잠깐 가시면 진한 5번에 전국의 지도 현황 해가지고 진한 색깔이 많은 게 농림지역이 색깔이 많죠. 그리고 이제 관리지역이 25%, 그리고 도시가 16%, 자연환경이 한 9.8% 정도 돼서 이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 안에 하나씩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거지역 중에 뭐냐 여기 하나씩 하는 건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우리 이제 아까 용인시 하면 떠오르는 거 뭔 개발이었죠?
그 개념 때문에 용도지역 개편됐다만 알고 있으면 일단 이게 이렇게 됐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아까 그 설명 안 하고 따라하세요. 도관농자 외우세요 했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 이해가 됐기 때문에 4개 용도구나라는 걸 알 거지. 예. 뒤에 넘기시면은 공법 공부를 위한 방법 제가 잠깐 써놨고 거기 150페이지 가시면 거기 법의 체계라고 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오자마자 제가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시험법위가 이제 챕터 2부터 오른쪽에 챕터 2에서 국토기획법이라고 나오죠. 거기 있는 거 중에 제가 오늘 한 게 요 내용 중에 한 가지를 뭐로 한 거냐면 용도 지역을 한 거니까 페이지가 164페이지 잠깐만 보세요. 164페이지 보시면은 맨 위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용도 지역에서 아까 맨 앞에 도간 농자 했던 거 주거 지역에 일종 전형, 이종 전형, 일종 일반 막 써 있죠. 그 옆에 건폐율 최대한도, 용률 최대한도 있고 용어 정리 키워드 제가 써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개념을 오늘 했던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들어갈 건데 거기 뒤로 쭉 넘기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뒤에 건축법, 주택법에서 정비법까지 쭉 나오겠구나만 아시면 되고 아마 처음 공부할 때 제일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단어를 여러분이 보던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법은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예습 과목이 아니에요. 나 오늘 너무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한번 보고 오겠다. 보지 마세요. 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공법은 복습 과목이야. 예습 과목이 아니에요. 읽어봤자 도움도 안 되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동영상 한 번 더 돌려서 보는 과목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됐을 때 예습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습해봤자 도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항상 제 6과목 중에 공법만 그래. 공법은 일단 예습하지 마시고 뭐예요? 복습하는 거야. 오늘 했던 게 뭐였지? 이런 거 살짝 한번 보는 거로 가야 돼. 그리고 나서 3월 달부터는 제가 복습 시간 몇 시간씩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복습하시면 돼. 수업 시간에만 나오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뒤에 229페이지까지 해서 진행이 돼서 끝나는 거니까 200 몇 페이지야 이게? 270, 280, 75 284페이지까지가 공법 파트예요. 거기 뒤에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말하고 있을 거야. 보세요. 네. 거기까지가 이제 공법 파트니까 제가 이제 2달 동안 요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되면 기본조가 나오면 그때부터 법진도부터 순서들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이제 이해되신 거죠? 네. 오늘 뭐 제가 빡세게 한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만 가셔도 되고 첫날이니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도 이제 인사도 좀 하시고 오시면 식사를 하셨어요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이제 얼굴 맞으면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친하게 지내시고 아셨죠? 오늘 만나서 반갑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